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최근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주먹 인사를 하는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연주를 마친 뒤에 평소 같았으면 지휘자와 포옹이나 악수를 했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주먹을 맞대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엄숙하고 점잖은 매너가 뿌리내린 클래식 공연계에서는 좀 낯선 장면이죠. 주먹 인사 얘기를 했는데 이 프랑스인들의 볼키스 인사도 요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악수하고 뺨을 맞대는 비즈, 이것은 평소엔 일상적인 인사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내 감염 확산을 부추겼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나의 결론으로 좀 모아보자면 하던 대로는 하지 말자. 뭐 이쯤 될까요? 인사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터도 종교시설도 하던 대로 하는 곳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존의 관습, 습관에게 잠시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넬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3월 17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 뉴스픽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는 시시한가에서는 4년간 모은 그 저금통을 방역에 써달라면서 기부를 한 7살 어린 이야기 신미나 시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대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또 기후변화와의 관계 살펴봅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의견도 남겨주시면서 계속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약 놓치셨다면 요즘엔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저희가 방송한 것을 챙겨서 후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남기숙님 지금 대구 햇살이 좋다고 인사 건네오셨네요. 아카시즈님, 최기원님, 9718번님, 네, 그리고 최희철님, 방산월님 오랜만이네요. 예, 많은 분들, 유연숙님도 의견 보내오셨고 산속전원생활님, 서은교님 다들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뉴스픽 시작을 해보죠. 두 분 잘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19도 일구지만 참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자, 과연 왜 이렇게 갑작스레 전격 인하를 하게 된 것인지 배경을 좀 알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 상황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즉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제시장의 흐름이라던가 주가, 환율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의 경제 상황이 참 심각하지 않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유행 사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상태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더군다나 임시회의를 연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라던가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융의 의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네. 환율 그리고 주가 이런 부분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됐다. 이 변동성이 크게 증대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렁출렁거린다. 오르락내리락한다. 오르락내락한다라는 예.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용어고요. 예.
또 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단어가 불확실성. 즉 이것이 언제 종료될지 어떻게 해결될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이 이전에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이 9.11 테러 직후인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고 그때 여러 가지 변동이 네. 있었는데 2001년 9월이었었고요. 또 우리나라 금융위기 2008년 10월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연준이라고 보통 네. 하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 그러니까 0%대로 또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가보지 않은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더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두렵죠. 예,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제로금리까지 내렸지만은 시장에 약발이 안 막히는 겁니다. 증시 열자마자 폭락했다는 것,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한다, 이런 걸 보면은 시장에 양적 완화를 해갖고 달러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 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든 침체 국면에 왔다는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이게 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어떤 속도로 어떤 깊이로 하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주식 얘기하자면 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열어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깊고 푸른 바다. 다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걱정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을 불확실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일찍 패를 깐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더 심해졌을 때.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연준은 실직자나 작은 기업에 직접 도달하지 못한다. 네. 필요한 거는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논리로 한국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예.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금통위에서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앞으로도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지가 더 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앞으로도? 뭐 봐야겠지만 예. 지금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시장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타격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재계, 정계 여러 가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예. 경제단체들의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도 실물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정책인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뭐 조만간 1차 추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예.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강조해 드렸지만 지금 추경을 정말 어제 비유하셨듯이 쩍쩍 갈라진 논에 물 한 방울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외침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만큼은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코로나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종교 행사 자제 권고에도 또 오프라인 예배, 뭐 행사 이런 걸 강행한 교회들의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은혜의 강 교회. 심지어 또 잘못된 소독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 얘기 좀 해보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최근에 팬데믹과 더불어 인포데믹이라는 말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 감염증. 문제는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감염병 확산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서 CCTV를 검색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면서 일일이 분무기로 입부근에 이렇게 뿌려주는 영상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그 확진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을 뿌리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이 오히려 이 분무기를 뿌리는 것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렇죠.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겠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좁은 교회로 알려져 있죠. 30평대 정도로 알려 있는데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밀집된 공간인데다가 잘못된 방식을 쓰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더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이 좋다라는 정보가 나들고 있는데 지금 사례처럼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감염을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면은 1, 2주 전에 저희가 한창 이제 모이지 않아 주시기를 권고했을 그 당시에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 11일쯤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집단 종교 행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예. 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2m를 유지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제한적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이지 말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종교의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신앙의 자유의 내면적인 자유는 무제한 허용될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종교 행사의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집회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불교계나 천주교 같은 데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꼭 모여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찬송도 좋아하고 성경도 좋아합니다만 기본 정신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말을 좀 듣자. 어떤 종교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공공선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방역 체계에 네.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참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다수 국민들 방역 당국을 조금 허탈하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그렇다면 강제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글쎄 아마 많은 분들이 신정상 강제로라도 못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헌법상 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 당국에서 이것을 강제로 금지한다고 해도 사실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까지 당국이 추적해서 금지할 그렇죠. 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나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 집단 내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따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교회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차원에서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이번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온라인 예배 대체한다던가 다른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교회가 이런 건 아닌데 일부 교회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보니 개신교 자체가 사실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데 예를 들면 서울 동안교회 지난달에 수련원에 참석한 교인하고 전도사가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요. 수원의 한 교회 또 부천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 또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나오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 지금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40여 명인데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아직 다 검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생계 문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더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 정신을 좀 발휘하셔서 당분간은 좀 사회적 거리에 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교인들께서도 잘 좀 설득을 시키셔서 당분간은 좁은 공간에 모여서 하는 예배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주 정도는 온라인 예배로 대세했던 대형 교회들이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예배를 모여서 하는 거를 하겠다는 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소규모 교회인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인력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헌금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두 학생의 어머니가 대구 의료진에게 핸드크림을 보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송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뭐 따뜻한 뉴스입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의 김동은 교수에게 우편물 네. 한 개가 도착했는데 그 속에는 따뜻한 편지와 함께 핸드크림 100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 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의 고 조은아 허다운 양 어머니가 보낸 선물입니다. 네. 편지에는 우리도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팽목항의 세찬 바람을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의료진에게 힘내시라 응원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가 참 가슴 뭉클한 말을 했는데요. 원래 딸아이를 자주 안아줬는데 지금 선배 진료소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 또 방에서 혼자 거의 격리하다시피 그렇죠. 지내고 있다. 예. 그래서 요즘 딸아이를 안아주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 다윤 은하양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내 아이를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다. 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먹여보고 싶다. 이런 것이 내 아이를 지금 안아보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이 지금 하루 종일 이제 손 세척과 계속 세정제를 쓰기 때문에 손이 매우 건조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한 게 아닌가. 예. 참 그 선물을 고르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처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소한 기부나 봉사를 하는 분들 보면 큰 돈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생을 해본 장산일사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역지사지하는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그런 소식인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저는 이 어떤 큰 고통을 겪거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외롭다라는 나 혼자 감정을, 그런 것 같다. 나 혼자다. 예. 나는 너무나 힘든데 세상은 왜 나한테 언제까지 힘들 거니 그 일은 잊어버려라고 함부로 말할 때라고 하거든요. 예. 고통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어머님들이 본인도 정말 너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또 거기 뭐니 군인들 여러 그렇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은 지금 이 재난에 대한 고통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이 길을 한번 잘 걸어가서 언젠가는 희망이 보이는 길로 걸어가 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있었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구조할 때도 예. 앞장서서 하셨었고요. 본인도 피해자인데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 모임을 또 참석하셔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따님이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 해요. 그렇군요. 이분의 따님이 아버지가 세월호에 타고 있을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굉장히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주변에서는 굉장히 우려했지만 나는 대구에 가서 내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거기에 또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라는 그런 것을 많은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언젠가는 교과서에 실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볼 텐데 참 잘못되고 참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예.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고 문중원 기수 예, 그 예. 장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 김용균 그 20대에 어떻게 보면 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고로 노동자의 어머니가 같이 만나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연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힘든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잊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무조건 잊는 것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하고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구와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통 김복동 할머니 얘기하면 위안부 피해자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해외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훌륭한 인권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면서 할머니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조명을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권운동가였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위안부 문제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묻힐 뻔했었는데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복동 할머니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실은 의제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콩고라던가 우간다 내전에서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했던 많은 여성들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의 엄마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고요. 또 김복동 할머니가 본인도 피해자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이나 무력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월호라던가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낸 이후에 철저한 진상규명 말씀하신 데 반드시 돼야 되고요. 우리 사회 의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재조명해봤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참여하기로 한 비례연합정당. 지금 진보 성향의 작은 정당들이 속속 합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송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 같이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답답한 시국에 조금 더 답답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로 그 참여를 공식화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 생겼죠. 네. 거기에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속속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들이냐?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8일까지 이 진보 그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좀 단일화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그 큰 정당이 있고 또 시민을 위하여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이 두 단체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어떤 이견들이 있냐면은 그 정치개혁연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합은 하지만은 이 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그런 거에선 탈피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플랫폼에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을 위하여라는 데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미래한국당 저지라는 대의가 완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책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빨리빨리 실무에 착수해서 빨리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연합 쪽에서는 여당이 18일까지 플랫폼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냐라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시간이 내일이네요. 18일이면. 네, 내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봐라. 지금 이 연합당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역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노선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 각 당 지분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게 하나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그러니까 이른바 범진보 진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진보 진영의 특징이 뭐냐.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당명만 봐도요. 군소정당 중에 녹색당. 당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죠. 어떤 정책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건데 근데 녹색당이나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핵심 공약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이제 좀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금지법 제정도 내걸고 있고 또 비례대표 중에 성소수자 후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녹색당이 지향하는 바를 굉장히 뚜렷하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고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도 뭐 탄소세 도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자가 가진 특징을 살리면서 가자라는 거지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 군소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계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민주당의 하위 정당이 아니라 손을 잡고 가는 연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 진영의 강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것을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는 또 숙제로 남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잘 풀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소식이 나오는 거 보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 순번 문제를 놓고 완전히 쨍그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게 참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남아서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왜 했는지 납득시켜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왜 납득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미래한국당이나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나 두 거대 양당이 표를 더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반칙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칙을 명확하게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단지 두 당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건가 선택만 남겨놓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나 정당제의 원리에는 반하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다 한마디로. 좀 더 다른 선택이 없다. 네, 저는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보면 정책도 깜깜한 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굴러가고 있는데 한 달 앞입니다. 네. 정정당당한 승부를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미래한국당, 비례연합정당 다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원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당제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두 정당 자체를 좀 원점으로 돌리고 각 소수 정당들이 각자 도생 자력갱생해서 끝까지 한번 뛰어보자. 본인들의 색을 가지고 정당이 뭡니까? 자기들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이념과 정체성으로 승부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